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북 경주의 오래된 폐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한국의 역사적 도시 경주, 이 고즈넉한 도시에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사라진 뒤로 수년간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이상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창문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에 흥미를 느낀 젊은 작가 현우는 이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소재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는 장비를 챙겨 경주로 향했고 해가 진 뒤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낡고 음산했습니다. 벽은 곰팡이로 얼룩졌고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건물 안을 돌아다니다가 서재로 보이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서적과 노트가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호기심에 한 노트를 집어들고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는 주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노인의 일기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이 집과 관련된 이상한 사건들, 특히 지하실에서 발견된 저주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물을 발견한 뒤부터 노인과 그의 가족에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기를 읽는 동안 현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일기를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을 더 조사하기로 마음먹었고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은 무척이나 낡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고 지하실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한쪽 구석에는 이상하게 생긴 석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석상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석상은 인간과는 다른 이상한 형태였으며 그 주변에는 마치 제사를 지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하실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석상 주변에 초가 꺼지며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공포에 휩싸여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 안에서 메아리치며 사라졌습니다. 그는 급히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넘어지며 계단에서 굴렀고 무엇인가에 의해 계속 끌려가려 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고 결국 무언가를 차버려 그것이 손을 놓았습니다. 현우는 지하실에서 벗어나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깊게 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폐가 주변은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깊은 충격과 공포를 남겼습니다. 폐가에서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현우는 실제로 겪은 경험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결국 그 이야기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폐가를 찾지 않았으며 그곳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기괴하고 무서운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주의 그 폐가는 여전히 버려져 있으며 때때로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만 그 누구도 현우만큼의 끔찍한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한 가지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곳에는 뭔가 섬뜩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 업고 온 아기. 한국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한국전쟁 전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수와 지순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하여 어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점을 보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이년아, 죽었으면 저승에나 갈 것이지 왜 지순이 몸에 붙어 있는 거냐. 무당은 지순의 머리와 어깨에 정화수로 씻은 칼을 문지르며 속삭였습니다. 지순아, 내가 내 어깨에 붙어 있던 귀신을 쫓아버렸어. 근데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아이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등에 붙어 있던 귀신을 쫓아버렸으니까 곧 아이는 생길 거야. 그럼 가봐. 네, 얼마 드리면 되는 거예요? 2년, 잡소리 말고 빨리 집에 가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수는 무당의 호통에 놀라 맨발로 집까지 뛰어와 대수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대수가 집에 와서 누워있던 지순을 깨웠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거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놀라서 그런가 봐요. 2년 후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수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2살 된 아이를 보살피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게, 대수 있나? 전쟁이 났으니 빨리 피난 갈 준비를 하게. 대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남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모두 어디로 그리 급하게 가고 있는 거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 대수는 집으로 돌아가 지순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네. 당신은 아기를 업고 나를 따라오게, 어서. 지수는 정신없이 아기를 업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수는 대충 챙긴 살림살이를 둘러매고 지순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따라 피난을 갔습니다. 정신없이 피난을 가는 도중 아기는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자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계속 피난을 갔습니다. 어느 정도 피난을 오고 나서야 대수는 좀 쉬어가자며 어느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자고만 있는 아기가 걱정되어 업고 있던 아기를 본 순간 대수는 지순과 아기를 본 순간 새파랗게 질려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지순이 업고 온 아기가 베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교회 괴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아침부터 집안에 짐을 옮기고 청소하느라 형과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회사에 다니시기 시작하셔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게 되었고 형은 학원에 다녀서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하루 중 6시간이나 되었다. 나는 매일 혼자 집에 있어서 조용하고 게임을 해도 아무런 잔소리가 없어서 혼자 있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다. 11월쯤 학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비교해 무척 어둡고 아파트는 거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빨리 집으로 가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를 한번 보고 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여자가 나를 보며 웃으면서 죽일 기세로 달려왔다. 나는 무서워서 현관문 앞에서 카드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렸다. 우리 아파트는 동마다 유리로 된 문이 있는데 카드로 열 수 있었고 안에서는 그 문과 1m보다 가까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열렸다. 나는 유리문도 빨리 닫혔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여자가 현관문 앞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유리문은 닫혀 있었다. 그 여자는 그토록 뛰었는데도 힘들어하지 않았고 자신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문틈 사이로 성당 안내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때 그것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보려고 손을 뻗어 그것을 집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고 그 여자는 다시 나를 죽일 기세로 달려왔다. 엘리베이터는 14층에 있고 집은 18층이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뛰었다. 하지만 5층, 10층, 15층을 가도 아무도 없었고 그 여자는 계속 나를 죽일 기세로 쫓아왔다. 18층에 도착한 나는 살고 싶다는 생각에 힘든 것도 모르고 겨우 올라와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닫고 체인을 걸었다. 그리고 인터폰으로 보니 여자가 웃으면서 인터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뒤로 넘어졌다. 여자의 웃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인터폰을 껐다. 그리고 그 여자가 준 성당 안내서를 보았다. 거기엔 여러 색깔의 글씨로 죽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는 택시기사이셔서 우리 집으로 오셨지만 그 미친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경험을 겪고 나서 나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싫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주유소 아르바이트. 내 대학 친구가 고등학교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는 인적이 드물고 차가 오가는 큰 도로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11시쯤이었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주변은 한적하고 주위에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어 가게 안에서 있었다가 하얀색 아반떼가 들어오자 손님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운전자는 남자였고 조수석에는 연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가득 넣어달라는 말과 함께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구 추측으로는 여자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여자가 무서워서 남자에게 같이 가자고 했나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화장실에 갔다 돌아와 계산을 하는데 현금이 모자라 10,000원 외상으로 하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며 핸드폰 번호를 주었습니다.
친구는 탐탁치 않았지만 핸드폰 번호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 남자의 핸드폰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차는 주유소를 나갔습니다. 친구는 담배를 피우면서 잠깐 야외에 있는데 대충 10분 후 어딘가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구급차가 요란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월급날이 되고 점장의 말에 10,000원 외상을 했던 그 손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월급에서는 제했지만 남자에게 외상값 10,000원을 받으려고 그때 받았던 핸드폰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냈고 단문이 안 와서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는 일주일 전에 경기도 모 주유소에서 10,000원 외상하신 것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 전화 받은 남자가 말하길 우리 형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형 차 사고로 죽었어요. 외상값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친구는 그때 본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기분이 좀 섬뜩하긴 했지만 동생 되는 남자가 순순히 돈을 보내줬습니다. 곱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자가 죽었다. 혹시 그날 무언가 큰 소리가 나고 구급차가 지나갔었는데 그럼 그날 죽었다는 건가 싶어서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자도 죽었다면 119에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여자는 살았다고 생각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집 전화가 울렸고 친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 통화했던 남자인 거예요. 남자는 뭔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어오더라고요. 혹시 형이 그 주유소에 갔던 날 뭔가 이상한 점 없던가요? 그래서 친구는 별 이상한 점 같은 건 없었는데 그냥 여자랑 같이 있었고 큰 소리가 난 후에 구급차가 요란하게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벌벌 떠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구급차라니요? 게다가 여자랑 같이 있었다고요. 그날 형은 저를 데리러 오다가 비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건데 그리고 남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생전에 형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형은 여자친구의 검고 유난히 긴 생머리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도 형이 죽기 전에 차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사고가 있던 날 의사가 말하길 형이 죽은 이유는 질식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니 남자는 여자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여자가 차에서 내릴 때 차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남자가 조수석 쪽을 보고 있던 이유를 여자와 나란히 화장실에 갈 때도 어떠한 접촉이 없었음을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표정 없이 길게 늘어뜨린 검은 긴 생머리의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죽였을지도 친구가 말하길 그때 본 여자 귀신이 남자를 죽인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말 무서웠던 거는 자신이 귀신을 봤다는 거래요. 안 그래도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인데 그때 봤던 여자 귀신이 가끔 꿈에서 나타난다네요. 5번째 이야기, 총각도사. 그분은 다정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삼총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부산 범일동에 유명하다는 총각도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이 점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친구 중 1명이 계속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이 그 친구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냥 셋이 한번 재미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가기로 했는데 가기 싫다던 친구가 먼저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말하자 총각도사는 바로 그분이 잘 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 복도 있고 돈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어서 부족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기분이 좋아져서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2 친구에게는 몇 살에 조심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기 싫다던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과 나머지 한 친구는 장례를 치르느라 마음도 아파하며 몇 주를 그냥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 총각도사에게서 점을 본 게 생각났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그 총각도사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 점집에 도착해서 총각도사가 있는 방문을 확 열었는데 총각도사는 이 친구 죽었지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2분은 너무 놀라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총각도사는 이 친구 몇 달 전에 같이 점 보러 왔을 때 저승사자가 뒤에 따라 들어왔어. 사람의 목숨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네 친구 가는 길 기분 좋게 가라고 좋게 말해준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2분은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슬프기도 하고요. 6번째 이야기, 불면증.
수면제 구할 수 있을까? 처방전 없이 그냥 줄 수 없을까? 처방전이 남게 되면 일이 곤란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스럽다는 듯 나를 쳐다보는 정훈이를 나도 똑바로 쳐다보며 싱긋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정훈이를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고 다음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정훈이는 별다른 말 없이 나에게 수면제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하루에 2알만 먹어야 한다는 주의와 함께요. 오늘은 비가 오는 밤입니다. 아마 아내는 오늘도 밤외출을 할 것입니다. 사실 내가 불면증에 걸린 이유는 바로 그런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는 부슬부슬 비가 오는 밤마다 검은 비닐 점퍼를 꺼내 입고 살금살금 현관문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아내를 미행해 보려 한 적도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날렵한 검은 고양이처럼 소리도 없이 나를 따돌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참다 못해 그녀에게 왜 몰래 집을 빠져나가냐며 화를 내며 따져보기는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뻣뻣이 치켜든 채 한마디로 잘라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건 다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여보, 차라리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당신이 불면증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그런 환상을 본 걸 거예요. 억울했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들 모두도 나를 불면증이라고 평하는 것을 보면 그거 하나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내 아내 탓입니다. 머리가 옥신거리는 것을 느끼고 이마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뿐이었지만 이 참기 힘든 두통은 그다지 반갑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키로 돌려 열고 곧장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피 메이커가 진한 헤즐넛향을 풍기며 검은 액체를 한두 방울씩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면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 뿐이라며 내가 커피 마시는 것을 질색했지만 나는 내 혀와 코를 동시에 즐겁게 해주는 커피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세트로 쓰고 있는 부부 커피잔을 꺼내 커피를 따라낸 다음 안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싫어 나는 불쑥 TV를 켰습니다. 은호는 올해 고3인 아들 은호 얼굴을 제대로 본 지도 며칠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가끔 신경질을 억누르지 못하고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곤 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어린 양을 백정손에서 빼돌리는 듯한 눈길로 나에게 은호를 독서실에 다니게 하자고 했습니다. 고3은 신경이 날카롭다나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론 잘할게. 아내는 놀란 눈길로 힘없이 중얼거리는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엷은 주홍빛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로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나는 괜히 멋쩍은 심정이 들어 TV에 볼륨을 올리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일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김 모양의 시신이 오늘 김양의 집 근처 하수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의 일부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경찰은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보고 사실 나는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매우 싫습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치료를 받아보라 했던 아내의 말에 그토록 분개한 것도 그 단어. 정신병자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에 갇혀 울부짖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아버지를 보고도 다들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정신병도 유전된다고 말하던 정훈이 녀석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면 턱을 한 대 올려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주먹을 쥐어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정신병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정상인으로 살 것입니다. 아내는 내 손에서 하얀 바탕에 장미 무늬가 그려진 커피잔을 받아들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방은 금세 향긋한 헤즐넛 향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잠이 더 잘 온대요. 아내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며 새로 사왔다는 허브향 입욕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면증은 확실히 중증인가 보다. 아내가 모처럼 사온 입욕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내의 숨소리를 뚜렷하게 들으며 천장만 멀뚱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낮에 정훈이에게 받은 수면제 30알을 정성껏 가루로 만들어 아내의 커피에 타놓았으니 아마 그녀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아내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밖으로는 나갈 수 있지. 다만 그게 자신의 의사가 아닐 테지만
나는 아내의 겨드랑이에 두 손을 집어넣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법 키가 큰 아내의 두 다리가 바닥에 질질 끌립니다. 아내를 거실의 바닥에 내려놓고 나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내 얼굴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자. 아까부터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는 말 한마디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난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그랬지만 바람난 아내를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정상인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사실 아닌가. 게다가 나는 아내를 죽임으로 해서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아내를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1층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 있는 이 101동은 절벽처럼 깎아지른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101동의 모든 집은 다 그쪽을 향해 있는 베란다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의 시체는 내일 아침에나 발견될 것입니다. 저 아래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아내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겠지만 나는 오늘 일을 아내의 자살로 꾸미기 위해 사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주 가는 슈퍼, 정육점, 심지어 아내의 회사에 들릴 때마다도 항상 슬픈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 아내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요즘엔 목류병 증세가 좀 있어서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이해해주세요. 내 말을 듣고 아내에게 직접 당신이 불면증에 목류병이냐라고 물을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내 말을 전해들은 그들은 뒤로 돌아 혀를 차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일 거다. 쯧쯧, 가엾게도. 그리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좀 더 친절히 대해주며 간혹 이상한 눈길을 보냈겠지. 빗줄기가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내일은 경찰 앞에서 아내를 갑작스레 잃은 남편의 슬픔을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불면증에 목류병 증세가 있는 건 알았지만 수면제를 먹고 베란다에서 떨어질 줄이야. 처음엔 의심받을 줄은 몰라도 아마 경찰 스스로가 증거 불충분으로 날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면제를 구한 경로도 추적해내지 못할 테니까. 나는 천천히 안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검은 비닐 점퍼가 마치 깊게 베인 상처처럼 옷장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자 난 속이 뒤집어져서 그 검은 점퍼를 꺼내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내의 점퍼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지더니 내 발등을 내리찍고 저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반짝이는 저것은 열쇠였습니다. 나는 그게 과연 어디의 열쇠일지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자와 미래를 하기 위해 집을 얻어놓은 것일까? 그러나 저 열쇠의 형태는 철물점에서 흔하게 파는 대형 자물쇠 열쇠 같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저 열쇠를 이용해 뭔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열쇠를 집어들고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바람피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경찰에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물쇠 같은 것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샅샅이 살피지 않은 단 한 군데 다용도실에도 자물쇠가 없다면 이 집안에 자물쇠를 채울 만한 곳은 없습니다. 다용도실은 웬일인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내가 다용도실을 들여다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문이 잠겨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습니다. 나는 세차게 어깨를 부딪혀 문을 쉽사리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엔 자물쇠가 있을까요? 그러나 나를 궁금하게 하던 그 자물쇠는 너무나 눈에 띄기 쉬운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버리기로 되어 있었던 세탁기가 웬일인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탁기는 은색 체인으로 한 바퀴 돌려져 있었고 그 끝에는 차가운 금속성으로 빛나는 거대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해답은 이 자물쇠를 풀어보면 나올 것입니다. 약간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나는 자물쇠를 풀고 체인을 풀어야 쳤습니다. 그러나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나를 더 의아하게 했습니다. 하얀색 아이스박스가 세탁기 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일까요? 아이스박스 안에는 무엇인가 잔뜩 들어있는지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나는 세탁기의 귀퉁이에 찢겨나간 손톱을 빨며 꺼내놓은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어제쳤습니다. 눈물이 찔끔 흘러나올 정도로 토악질을 해댔지만 아직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이스박스 속에는 하얀 드라이 아이스 여러 개와 함께 잘려나간 귀.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도려낸 듯한 여자의 유방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뒤로 기어갔습니다. 아까 TV에서 들었던 뉴스. 시체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그 연쇄살인범.
그게 내 아내였던가? 아내가 비 오는 날 밤마다 밖으로 나간 것은 그것 때문이었나? 살인을 하러 비닐 점퍼를 입었던 것도 피가 튀는 걸 막기 위해. 나는 예상 외의 사태에 망연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시며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상인처럼 행동했지만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분은 다정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삼총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부산 범일동에 유명하다는 총각도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이 점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친구 중 1명이 계속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이 그 친구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냥 셋이 한번 재미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가기로 했는데 가기 싫다던 친구가 먼저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말하자 총각도사는 바로 그분이 잘 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 복도 있고 돈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어서 부족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기분이 좋아져서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2 친구에게는 몇 살에 조심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기 싫다던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과 나머지 한 친구는 장례를 치르느라 마음도 아파하며 몇 주를 그냥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 총각도사에게서 점을 본 게 생각났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그 총각도사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 점집에 도착해서 총각도사가 있는 방문을 확 열었는데 총각도사는 이 친구 죽었지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2분은 너무 놀라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총각도사는 이 친구 몇 달 전에 같이 점 보러 왔을 때 저승사자가 뒤에 따라 들어왔어. 사람의 목숨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네 친구 가는 길 기분 좋게 가라고 좋게 말해준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2분은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슬프기도 하고요.